일단 행정행위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행정행위라는 거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행정행위 또 다른 행정주체의 행정행위, 그래서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다음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냐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냐 이걸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에 의한 것도 일부만 기계에 의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행정기본법 제20조에는요, 자동적 처분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어느 일부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재량성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법률 효과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법률행위라는 거는 민법에서 법률행위라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민법학에서 법률행위란 의사 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요게 바로 법률행위예요. 의사 표시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이야기해. 근데 지금 행정행위라는 건 행정청과 국민 사이의 관계인 거지. 이건 지금 대등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효과가 발생할 때를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행정청이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를 가리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의 이 법률행위와 적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적자가 들어가는 건 이와 비슷한 행위다라는 뜻이야. 이와 비슷한 행위다. 그래서 민법에서 법률행위처럼 행정청이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 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행위들. 이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야. 근데 앞에 거기 보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써 있죠. 준자가 들어갔어. 준자를 넣게 되면 의사 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야. 그런데 앞에 준자를 넣으면 주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법률행위적 행정엔 행정청이 의사표시한 거잖아요. 얘는 행정청이 아닌 다른 애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요. 바로 법이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런 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나요? 행정청이 지금 법이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법이 때때로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런 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되셨어요? 그 다음에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은 나타나는 효과에 따라서 행정행위의 종류를 나누고 있는 건데요. 국민에게 어떤 권익을 부여하거나 또는 권익의 제한을 없애는 작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국민들에게 어떤 권익을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했어요. 이런 것들 수익적 행위를 취소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침익적 행정행위다라고 부르고요. 복효적 행정행위는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자, 대상에 따라서 주관적인 사정, 지식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경험 등을 고려해서 발령이 되는 걸 대인적 행정행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나 시설 등의 어떤 구조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발령하는 걸 대물적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주관적 사정, 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발령하는 걸 혼합적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봤죠?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뭐뭐 시험 봐요? 필기 시험 보고, 기능 시험 보고, 주행 시험 보죠.
자, 필기시험은 왜 보는 거야? 왜 보는 걸까? 자, 여러분이 답을 말했는데 법규를 알고 있느냐? 너네가 몰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을 묻는 시험이에요. 기능은요? 자, 기능 연습할 때 뭐부터 했어? 차 문 열고 들어가서 안전벨트 먼저 매죠. 큰일 날 뻔했어. 다 떨어질 뻔했어. 안전벨트 먼저 매야 돼. 그 다음에 백미러 확인해요. 초보는 그거 못할걸? 이거 못할걸? 시동 걸기 전에 브레이크 먼저 밟으라고 가르쳐주잖아. 자, 면허 반납해 다. 면허 반납해. 야, 나는 30년 전에 땄는데 아직도 기억하는구만. 밟고 시동 키는 거잖아요. 그죠? 밟고 돌려서 시동 켜요. 아직 운전면허 딸 때는 이거 돌리는 거죠? 스마트키 아니잖아. 돌려요. 따다다닥 할 때까지 돌려요. 그리고 나서 깜빡이? 큰일 났다. 다 내놔라. 사이드 풀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좌회전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밟고 바꿔야지. 기어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악셀 밟아서 움직이는 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니네 이거 조작할 수 있느냐 이거 보고 있는 거야. 네가 뭘 자동차를 너는 지금 처음에 이거부터 매고 그 다음에 시동 켜는 것부터 이런 기능들 자동차의 기능을 알고 있느냐 그걸 그걸 보는 게 기능 시험이야. 그럼 주행 시험은 뭘까? 달리는 건 밟으면 가잖아.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애기들도 밟으면 간다는 거 알거든? 그러면 주행 시험은 뭘 보는 거냐면 너네가 주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닥칠 거야. 가다가 요철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신호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네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 보는 거야. 자, 내가 달리고 있어. 근데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었어. 그럼 나는 정지선에 맞춰서 서야지. 정지선 넘기면 안 되잖아. 정지선에 맞춰서 네가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저기에 대처할 수 있느냐 요거 보는 거야. 두 번째 우회전이나 뭐 좌회전 할 때 깜빡이 켜서 가는 거 요것도 차선 제대로 탈 줄 아느냐 이런 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철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울퉁불퉁한 도로가 나타났어 어떻게 해야 돼? 달리던 속도대로 밟아요? 속도를 줄여야죠. 속도를 줄여서 부드럽게 넘어가게끔 뭐 방지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들 언덕에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섰어. 오토는 웬만하면 안 밀리잖아. 그게 괜찮아. 나는 처음에 딸 때 스틱으로 땄거든. 스틱 면허거든. 첫 번째 주행시험에서는요. 연습을 안 한 상태로 간 거야. 왜냐하면 기능시험 합격한 날 볼래요? 그러길래 네 그러고 봤어요. 연습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무슨 깡인지.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스틱은요. 언덕에서 섰어요. 클러치 밟으면서 악셀을 밟으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 이제. 그러니까 가르쳐줄 때 이렇게 가르쳐줬거든. 하나, 둘, 셋, 다닥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 우리 때 그렇게 가르쳐줬어.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게 느려지면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언덕에서 섰어. 브레이크 밟고 있어. 그러면 마음속으로 계산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다닥 이렇게 밟아야 된다. 이거 순서대로 따닥 이렇게 못하면 밀린다. 그럼 내려야 돼. 이렇게 가르쳐줬거든. 나름대로 한다고 마음속으로 자꾸 하나 둘 셋 다닥 했거든. 차가 뒤로 가더라고. 방송 나오더라고. 누구누구 내리세요. 거기서 내리세요. 저희는 이렇게 지금처럼 도로 가서 안 봤고요. 그 시험장이 따로 있었거든. 이 언덕에서 쓰는 게 제일 끝이었었어. 그러니까 여기 가로질러 나와야 되는 거야. 겁나 창피해. 나오는데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50살 정도 먹은 아줌마가 팔짝팔짝이면서 합격했다 뭐 이러는데 20대 아가씨 정말 쪽팔리더라고요. 아,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접수해가고 바로 다 따버렸어. 뭐 그래서 연습도 안 하고 한번 시험 봐보고 그리고는 연습하고 시험해서 딱 한 번에 땄거든요. 이런 것들은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단지 붙게 하려고 가르쳐 준 거고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섰을 때 뒤로 밀리면 사고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밀리지 않게 네가 운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유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는 지식을 보는 거, 얘는 네가 조작할 수 있는 이 차의 기능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주행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야.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능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주는 거 이게 대인적 행정행위야. 운전면허가 대인적 행정행위야. 자, 그러면 이러한 지식이나 기능,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뽑아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내 지식 이렇게 뽑아갖고 슉 이렇게 옮겨줄 수 있어요? 그랬으면 아마 나는 정말 여러 번 죽었을 거야.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건요. 이렇게 쏙 빼서 줄 수는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일신 전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따라서 대인적 행정 행위들은요.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나 양도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대물적 행정 행위 같은 경우는 뭐 설비라든가 구조라든가 규격 이러한 객관적 사정들을 고려해서 발령이 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일신 전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전이나 양도를 할 수 있어. 주유소 영업허가, 음식점 영업허가 이런 것들은 다 넘겨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다음 약국 개설허가. 자, 약국 개설허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애가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설비를 가지고 있을 때 약국 개설 허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얘는요. 얘는 주관적인 사정과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발령하는 행정행위야.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만 넘길 수 있어?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넘길 수 있어. 근데 일반인한테는 못 넘겨. 그래서 얘는 제한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부동산 공인중개소, 그 공인중개소 영업허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적인 행정행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방적 행정행위냐, 쌍방적 행정행위냐. 자, 이 차이는 뭐냐면 일방적이라는 말은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침입적 행정행위가 이 일반적 행정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반면에 쌍방적은 의사표시가 자, 보세요. 선생님이 얘를 때렸어. 이거 무슨 복행? 일방 복행. 내가 때렸더니 얘가 쳤어. 쌍방 복행이지. 그러니까 쌍방이라는 말은요. 의사표시가 양쪽에서 다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도 의사표시를 했고 얘도 의사표시가 있었다라는 거야. 요런 행위를 우리가 이제 대등한 관계선 쌍방행위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금 얘는 우월한 지위잖아요. 대등한 당사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쌍방행위와 비슷한 행위다라고 해서 쌍방적 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쌍방적 행정행위.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수익적 처분들이야. 여러분이 공무원으로 임용 신청을 해야 임용이 일어나는 거지. 임용 신청하고 동의를 해야 임용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운전면허를 신청해야 운전면허를 내주겠죠. 이렇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권익을 부여하는 건 주로 수익적 처분들은 이런 쌍방적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방적 행정행위들은 침입적 행정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법규에 기속되는 여부, 법규에 기속이 된다. 법규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 여부, 요거에 따라서도 기속과 재량으로 나누는데요. 자, 기속행위는 법에 적혀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선택권이 없는 걸 이야기하고요. 재량은 법규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지는 걸 재량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식과 불요식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요식행위라는 건 일정한 형식, 문서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걸 요식행위라고 부르고요. 불요식이라는 건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을 불요식행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있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에서 정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요식행위에 해당이 돼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여기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요식인 것도 있고 불요식인 것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이거다라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전부 다 요식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로 나누는데요. 이거는 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 전과 후에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있게 되면 이런 걸 적극적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철거 명령이 있었어. 너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고 부시래. 이거 있기 전에는 철거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있고 나면 철거할 의무가 생겼죠. 이렇게 없었던 의무가 생겼다 또는 있었던 게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 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내가 영업허가를 신청했어.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나한테 거부하는 처분했어. 거부 처분 전에 나 영업할 수 있었어, 없었어? 영업허가가 없으니까 영업 못하지. 거부 처분 있고 나서 영업해요, 못해요? 못해요.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없어요. 이렇게 권리나 의무의 변동이 없는 처분을 소극적 처분이라고 하고요. 거부 처분이 소극적 처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할 거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것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나눈다라고 얘기했었죠.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 기속행위라는 것은 선택권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재량행위는 선택권이 있는 걸 얘기하는데 자, 책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93조의) 단서 조항 보세요. 맨 끝에 다만이라고 쓴 거 찾으셨어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자,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 측정을 지금 거부했다라는 거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이게 요건이야. 음주 측정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얘는 뭘 해야 된대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이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대요. 이게 효과예요. 자, 법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은요, 요건이 충족됐을 때 지방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지. 선택권이 없어요. 단순히 법을 집행하기만 하면 되고요. 요런 행위를 가리켜서 기속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권이 없이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걸 그대로 집행하는 행위, 요걸 기속행위라고 부른다. 근데 이랑 거기 앞에 93조 앞에 걸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운전면허를 받은 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 있죠. 요게 요건.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지방경찰청장은 뭐 해야 된대요? 면허를 취소하거나 또는 1년 이내에 범위에서 면허 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것도 전에 했었지. 보세요. 지금 요건이 충족되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난대요. 면허를 취소하거나 또는 1년 이내에 범위에서 면허 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난대. 자, 우리 지방경찰청장 일단 내모를 시킬 수 있대요. 내모를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의 의미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지방경찰청장더러 뇌물을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래. 이런 걸 결정재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선택해. 자, 뇌물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행위를 선택해야 되지.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면허 취소라는 행위를 할 것이냐? 면허 정지라는 행위를 할 것이냐? 행위를 선택하는 문제가 선택재량이야. 지금 요건이 충족됐을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죠.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요런 행위를 재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자, 이때 재량은요, 이렇게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재량 행위는요, 반드시 행사가 되어져야 돼요.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에 선택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불행사가 있다면 이건 위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여러분한테 뭐 먹을래? 라고 선택권을 줬다면 그 선택권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몰라,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잘 선택해야 돼. 알겠지? 제일 어려운 게 아무거나잖아. 여기 아무거나 하는 사람. 아주 나는 선택 장애에 있어갖고요. 가서 이렇게 딱 서 있잖아. 뭐가 많아. 그러면 못 사요. 어제도 찌개빈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찌개빈이 많아? 계속 보면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보고 고르다가 안 살래 그러고 나왔어요. 결국 같이 갔던 사람이 사줬어. 진짜 별게 다 걸린다 막 이러면서 아무거나 막 이렇게 사갖고 주길래 집에 갈 때 이렇게 또 하고 가는 편하더라고. 선택장애. 나한테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난 죽을 거야 아마. 근데 실제로 행정청은요, 이렇게 재량성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행정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적. 공익. 공익을 추구하는 거거든. 근데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확정 개념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공익에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할 때 너무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량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속과 재량 행위를 왜 구별해야 되느냐? 책을 보다 구별실익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구별실익이라는 말은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별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구별실익은 일단 사법심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나눴었어요. 자, 기속행위는 단순하게 법에 적혀 있는 걸 집행하는 거니까요. 법에 있는 대로 안 했으면 위법하다 아니다가 판단이 금방 돼요. 그래서 기속행위는 사법심사가 됐었고요. 재량행위는 법규 안에서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뭘 선택해도 다 적법하거든요. 그래서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법심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기속과 재량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재량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량에 있어서 재량의 한계론이 발달을 하게 되죠. 재량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일탈남용이다라고 해서 위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한 애한테 면허정지라는 처분을 하려고 해요. 법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줬어요. 1년이라는 범위를 정해줬어요. 1년 이내에 범위라는 이 한계를 정해줬거든요. 만약에 이걸 넘어서게 되면 법에서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위법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량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를 넘어섰어. 그러면 위법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가 재량이 0이나 1로 수축을 해. 자, 재량이 0이나 1로 수축하면 더 이상의 재량이 아니라 그랬었지.
얘는 기속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법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발달함에 따라 재량 영역에서도 이제 사법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심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이제는 구별시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법심사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구별시력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요. 이 사법심사의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얘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속행위는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다. 반면에 재량행위는 일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결론을 도출하면 기속,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 재량. 이렇게 구별하세요.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 따진다. 요거 가지고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결론이 도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게 구별 실익인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해갖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 요것만 기억해. 왜 요걸 설명을 할 건데 보세요. 지금 A라는 애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어요. 얘가 소송을 건 겁니다. 법원에다가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 걸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법원은 무엇을 따지느냐? 일단 첫 번째로 요건 사실이 인정이 되는가? 이걸 먼저 따져요. 얘가 진짜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가? 이걸 먼저 따진다는 거야. 따져서 이게 인정이 됐어. 그래. 음주 측정 거부했네. 그러면 법원은 직접 도로교통법을 갖고 와요. 그리고 법에서 이런 사실이 인정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찾아내는 거야. 법에서 면허 취소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법을 갖다 놓고요. 스스로 결론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은 이 결론과 행정청이 행한 처분을 비교하는 거야. 같냐 다르냐. 이해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자, 행정청이 지방경찰청장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면허 취소 처분했어요. 소송 걸리면 법원은 처음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가? 이걸 먼저 따지는 거야. 이게 인정이 됐어. 그러면 도로교통법을 갖고 와서 이런 요건 사실,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법을 갖다 놓고 찾아놔. 결론을 찾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 결론과 행정청이 행한 걸 비교하는 거야. 같으면 적법하게 했네가 되는 거고 다르면 위법하게 됐네가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법원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낸 다음에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 이게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이야. 그러면 재량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얘한테 면허 정지 처분을 했어요. 근데 조금 취소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작은 면허 정지 처분을 하긴 좀 그래서 1년 6개월에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거야. 자, 얘가 소송 겁니다. 법원에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1년 6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법원 똑같아요. 요건 사실이 인정되는가? 이거 먼저 따져요.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가? 이걸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법 갖고 와요. 무슨 처분을 해야 되는지, 법에서 어떻게 규정했는지 찾았어요. 찾았더니 면허 정지, 면허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면허 정지를 할 수도 있대요.
법원은요, 법에 맞다 아니다만 판단하는 거지 법에서 정해놓은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야. 이해돼? 법원이 판단하는 건 법에 맞다 아니다야. 음주운전을 했을 때 면허 정지할 수 있잖아. 그럼 문제 없죠.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못해. 단지 법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사실상 면허 정지를 한 건 문제가 안 돼. 얘는 이게 위법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 대신에 뭐만 판단하느냐? 면허 정지를 할 경우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1년 이내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거를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요것만 판단한다는 거야. 얼마만큼이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놓은 한계를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만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뭘 해야 되는지 몰라. 면허 정지를 해도 법에 맞는 거고 면허 취소를 해도 법에 맞아.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면허 정지를 했을 때는 1년 이내까지만 하라고 했으니 그걸 벗어난 건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요거 가지고 위법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요. 법원이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건 기속행위고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상태, 요건 재량행위고요. 요렇게 구별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빨라요. 세 번째는요. 공권이 성립되는가 라는 여부인데요. 옛날에는 기속행위에는 공권이 성립되고 재량행위에는 공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봤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이유. 재량의 한계론이 발달함에 따라 재량이 0이나 1로 수축하는 이론에 따라 재량 영역에서도 공권이 성립이 되죠.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 그래서 이제는 공권이 성립되는가 여부도 구별 실익으로서는 작용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 부관을 부과할 수 있겠는가 여부. 자, 얘도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된다. 행정기본법에 보면요. 재량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요. 부관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 대해서는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 말은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은요.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기속행위에 부과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부과할 수 없다는 거야. 자, 만약에요. 이렇게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 부관을 부과했어요. 이건 당연 무효에 해당됩니다. 됐어요? 자, 재량이 없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은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따라서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기속행위는 부관 붙일 수 없고요. 붙이면 무효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 게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 체납하라는 부관을 붙였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건축 허가는요. 강학상의 허가사항이고요. 강학상의 허가는 대체적으로 기속행위들이에요. 그러면 건축법상에 건축허가 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야지만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붙였다면 이건 당연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선언주의가 적용되느냐. 자, 선언주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출원했을 때 출원한 순서대로 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속행위는 선언주의가 적용되고요. 재량행위는 선언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구별실익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사법심사의 방식, 부관, 부과 여부 이 정도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기속과 재량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구별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기속과 재량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요건재량설이에요. 자, 요건재량설은 뭐냐면 법규라는 것 자체가 요건과 효과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저기도 아까 법규가 요건과 효과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법규는 이렇게 요건과 효과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건 부분에 지금 재량성이 부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개념이야. 그래서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법규 규정에 따라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기속과 재량을 구분하는 것, 이를 가리켜서 요건재량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요건 속에 불확정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요건 쪽에 불확정 개념이 들어가 있다. 또는 요건 쪽에 행정이 추구하고 있는 최종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야. 또는 다의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확정되지 않은 개념이 요건에 규정이 되어 있다. 또는 행정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또는 많을 따자 뜻 의자,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지금 요건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재량성이 부여되어 있다. 재량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 반면에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법규가 확정적 개념으로 되어 있어. 또는 뜻이 하나밖에 없는 이리적 개념으로 되어 있어. 행정이 추구하는 중간 목적이 규정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선택권이 없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법규 규정이 어떤 개념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기속과 재량을 나누는 것, 이게 요건재량설이야. 이해됐나요? 물론 얘는요, 지나치게 법규만 강조한다라는 비판을 받고요. 또 하나가 최종 목적이나 중간 목적이나 둘 다 공익 추구예요.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비판을 받는 학설이 요건재량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효과재량설이에요. 자, 효과재량설의 입장은 법규가 요건과 효과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때에 요건 쪽에 확정적 개념이 있든 불확정 개념이 있든 전부 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거야.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든 상관없어. 전부 다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 자, 사법심사가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재량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바로 이 나타나는 효과. 이 효과에 따라서 기속과 재량을 구분하는 것. 이를 가리켜서 효과재량설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익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요거는 재량행위다라고 보는 거야. 반면에 침익적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효과에 따라서 기속과 재량을 나누는 것 효과재량설의 입장인데 얘도 비판받아. 지나치게 법규를 무시한다라는 비판을 받고요. 또 수익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다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대. 자, 아까 여기 얘기했던 건축허가 얘는 지금 권익을 부여하는 작용이거든요. 수익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기속이에요.
그 다음 징계 처분. 자, 징계를 받으려고 할 때, 징계를 주려고 할 때 징계 처분은 분명히 침익이지. 징계 먹어서 좋은 사람 있어요? 징계 먹어서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징계는 분명히 침익이거든요. 근데 징계를 할 건지 말 건지 징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야. 징계를 하기로 해서 어떤 징계를 할 것이냐. 징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징계 양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권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 침익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재량행위라는 거야. 따라서 수익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다 재량이라고 볼 수 없고 침익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다 기속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효과재량설. 그렇다면 어떤 설에 따라서 나눠야 되느냐? 어느 학설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 1차적으로는 법문헌의 체제, 형식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하자. 자, 예를 들자면 법에서 무엇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놓고 있으면 이건 기속으로 보자는 거야.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재량으로 보자는 거야.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93조 봐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지. 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기속으로 보자는 거야. 여기는 무엇을 할 수 있다니까 재량으로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학자들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문장의 형식 가지고 나누자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나눌 수 없을 때가 있어. 할 수 있다라고 썼지만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능력치를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문장 자체로 구분이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것들, 뭐 기본권 관련성이라든가 공익 관련성이라든가 법규가 어떤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지 전체 체제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1차 기준, 2차 기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대법원은요. 뭘 또 나누고 있냐. 그냥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판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책을 보면 페이지 117쪽 맨 밑에 봐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은 뒤에 보면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렇게 써 있죠. 지금 뭐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효과 가지고 나누고 있죠. 권익이 부여되는 효과가 있다. 수익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효과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효과 재량설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법규에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의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이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자, 요건이 이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대. 이것까지 따지는 건 지금 뭐까지 따지고 있는 거? 요건 재량설을 따지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주택사업 계획 승인은 무슨 행위에 해당된다? 재량행위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한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기속이다 재량이다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네, 다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러한 기속과 재량행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재량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요. 법규상의 한계가 있어요. 법규상의 한계를 가리켜서 외적 한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면허정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1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법에서 정해놓은 한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조리상의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조리상의 한계를 우리는 내적 한계라고 합니다. 바로 재량은요. 이렇게 두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에
법규상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이런 걸 가리켜서 일탈이다 또는 유월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내적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를 했어요. 이런 걸 남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탈이나 남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가리켜서 재량의 하자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탈이나 남용을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판례를 보면요, 이런 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이렇게 통칭해서 쓰고 있지 구분해서 쓰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재량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법한 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를 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법한 건 그대로 놔두면 법치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는 통제를 가하게 되는데요. 통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국회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행정부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사법부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법규 명령할 때 국회가 통제하는 거, 행정부가 통제하는 거, 사법부가 통제하는 거 봤잖아요. 똑같아요. 국회가 통제하는 건 직접적인 통제, 간접적인 통제가 있고요. 정부가 하는 건 감독권, 지휘 감독권에 의해서 절차적인 통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재량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통제를 가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법 제27조 규정,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21조, 21조인가 23조인가 거기 보면은 21조. 21조 요 규정들에 의해서 지금 사법부가 통제를 가할 수가 있는데요. 행정기본법 21조 보면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넘어서면 행정소송법 27조에 따라 법원은 재량이 있는 처분이라도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원이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그러면 실제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기속행위가 어떤 종류가 있고 재량행위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또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페이지 118쪽 봐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해 놓은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기속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은요, 강학상 허가에 해당되는 것들. 운전면허, 건축허가, 의사면허, 영업허가 이런 것들 일반적인 강학상의 허가사항들은요, 전부 다 기속행위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명. 너네 하명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니? 사극 볼 때 왕 앉아 있고 밑에 신하들 있잖아. 신하들이 왕한테 뭐라 그래? 전하 하명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들어본 적 없어? 사극 좀 봐라야. 텔레비전 좀 봐 얘들아. 게임만 보지 말고. 실제로 하명이라는 건 명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뜻이거든요. 명을 내려줬어. 그럼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따라야 되는 거잖아. 의무사항이야.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보시면 되거든요. 하명이라는 건요, 행정청이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이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속행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속행위. 그 다음에 그 옆에 강학상의 특허. 특허는 나한테 없었던 지위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여해 주는 건데요. 공무원 임명이나 귀화 허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재량 행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
예외적 승인이라는 건 이제 허가의 한 종류예요. 허가의 한 종류인데 사회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하지 못하게 막았다가 풀어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예외적 승인들이 또 재량행위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부터 나와 있는 건 일탈 남용이 아니다 라고 본 사례와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 라고 본 사례들인데요. 읽다 보면 아 이건 좀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은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별로 구별하기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주로 이제 일반 원칙 파트에서 뭐 비례 원칙 위반이다, 평등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 지금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사례로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례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일탈 남용에 관한 건 취소 소송 파트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파트가 넘나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취소 소송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 122쪽에 보면 판단 여지론 나와 있는데요. 판단 여지론은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따로 수업을 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되셨어요? 네. 쉬었다가 복효적 행정행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